지자사 생활을 원래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R&D나 또 개발 설계랑 품질, 또 생산 기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보고 있고요. 방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방위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방위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무기체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부 주도라는 세 개의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방산 민간인이 가지는 않고요. 뒤에도 나오지만 방산은 정부와 무기업체, 그러니까 방산업체의 쌍방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객이 정부밖에 없고, 정부도 물론 지금 현재 국내에 등록된 방위산업체가 80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개가 있지만 각 무기 체계들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함정이면 함정, 전투기면 전투기, 탱크면 탱크, 거의 독과점 체제로 유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정부 예산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위산업의 효과는 아주 기본적으로 자주 국방에 대한 부분,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제 정책을 보면 더 이 자주 국방이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나라가 힘이 있으면 국가적 주도권, 또 국가 위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걸 보시면 그렇고요. 다음 이런 방위산업으로 인한 두 가지 경제 효과가 상당히 많다. 다음에 군사나 민간 기술이 서로 스피노프에서 군사 기술이 민간으로 가고 민간 기술이 군사로 이런 부분. 그다음 첨단과 지자사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방위산업이 이 부분 저도 이제 여기 오래 있고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해보면, 야 우리도 방산 좀 합시다. 그런데 방산이 오늘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양한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야 되지만, 방산이 기본적으로 작은 무기체계, 예를 들면 우리 소총부터 또 대형 무기체계, 미사일이나 전투기 이런 것들 보면 개발이 10년,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우리가 핵심 연구 개발, 그다음에 응용 개발, 탐색 개발, 체계 개발해서 전력과 평가까지 무기 소형은 빼고 개발을 시작해서 완성될 때까지 빠르면 5, 6년, 길게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양산되는 무기는 10년 전부터 개발을 착수했다고 보셔야 되고, 그 10년 전에 소요기획이 예산이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생산 10년, 보통 생산을 더 짧게는 5, 6년, 길게는 10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용 30년. 이게 무기가 한번 개발돼서 배치가 되면 정비를 통해서 30년 혹은 그 이상, 이 무기체계 사이클은 50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진입을 하지 못하면 중간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지금 보면 장기간의 연구개발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대 기술이나 정결성이 있는 첨단 기술이기도 하고, 또 기술이 모든 산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방산은 창과 방패 싸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뚫고 너는 맞고, 그러다 보니까 뚫는 쪽도 계속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막는 쪽도 계속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술 진보를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가. 그 다음 대규모 투자 부분이에요. 이게 개발과 생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무기 체계를 한 5발을 만든다, 한 발을 만든다고 해도 그 공장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뒤에 나오기만은 민수는 휴대폰이든 우리가 TV든 자동차든 많이 생산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 거기에 부가가치가 있는 건데요. 방산은 필요하면 한 대도 만듭니다. 10억이들도 만들고 100억이들도 만들고, 꼭 필요하면 1000억이들도 한 대만 필요하면 한 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과 관계없이 목적에 더 비중이 많은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유사시 문제도 있고, 또 계속 운영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런 고정비 부담이 많이 든다. 이 건물을 한번 지으면요, 그 건물에서 개발하고 생산이 끝났지만 정비를 하기 위해서 또 최소한 20, 30년 그 건물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제 정부 주도 사업이고, 또 국가 방을 목적, 이게 조금 특이한 사항이 정부의
지원 규제, 이 매출과 마진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사업이라고 되는데요. 이게 지금 내적자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모든 농가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비, 농업의 이런 것들을 다 정부에 제출하고 감독관의 지휘하에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부가 정부로 편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규정에도 방사능 매출 이익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 민수처럼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매출이 급성장하거나 이익이 영업이익이 갑자기 많이 나가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꾸준하게 또 반대적으로 국가 전력이 획득 계획에 의해서 또 5년 혹은 10년간 장기적인 또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방향 독보적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앞에 저희 종합인데요. 국가가 유일한 소유자다. 그리고 생산 물량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고, 또 우리가 만들고 레이더는 1년에 한 대인데, 레이더는 함정용 레이더는 함정 대수만큼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정해져 있고요. 또 육군에 쓰이는 레이더는 육군의 기지만큼만 레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 항상 소요 계획에 의해서 물량이 결정이 되고 물량이 만들어진다.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투자비가 대신에 회의 기간이 내가 투자만큼 이걸 다시 회수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무기 이런 체계를 개발하면 10년이 걸리면 건물이든 장비든 그걸 투자를 하고 내가 그걸 다시 회수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그래서 민수처럼 원래 휴대폰을 대박이 나면 6개월만 돈을 벌고 6개월 동안 이익을 얻는 이런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어떤 그런 훈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3일 요구 성능하고 적기 공급 질질 요소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수는 가격이 어떤 이게 우선하지만 이건 성능이나 또 공급 필요할 때 건물도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운영, 유지를 위해서 생산 완료 시설, 특별 완료에도 시설을 유지해야 된다. 또 보다 더 이 우리 방사의 특징이 보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사실 좀 보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좀 못 가져왔고요. 사소한 것도 밖에 나갑니다. 보안 자료이기 때문에 특히 보안이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방사과 민수 차이를 한번 들다 보면 투자나 제품 이렇게 이게 자세히 한번 보시면 다 설명은 안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대비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게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제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민수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산을 영위하는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방산은 결론적으로 필요하면 만듭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게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민수의 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또 해임 기간이 길다거나 보안이 필요하다거나 또 기업이윤보다는 정부의 어떤 그런 또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든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을 시발적으로 해서 이 다양한 민수와 방산의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품도 목표가 기업의 이윤과 어떻게 보면 이익의 추구라면 방산은 성능 우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위해서는 모든 투자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생산자 연구기관도 잠단지 민수 사업이 휴대폰이나 TV나 이런 것들이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 길어도 1년을 모으는 데 비해서 이런 무기체계들은 몇 년, 몇십 년 동안 그 생산이 계속 이루어진다. 물론 그게 성능 개량이 되지만은 한번 개발되면은 오랫동안 연구와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를 보면 국내적인 특징이 여기 보시면 납기나 우리나라 선정 가격, 계약 이런 게 있는데 민수사들이 많은 부분이 경쟁 제한에 의해서 방수사업은 개발한 업체와 수익계약 형태로 많은 부분이
이게 또 미사와는 다른 어떤 또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복잡한데요. 어쨌든 오늘 참고로 그냥 제가 무기체계 분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가 부분은 저희 LRG 내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기체계가 한 8개 정도로 이렇게 이건 방위사 규정에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그다음에 장치정찰 무기체계, 또 지휘통제 무기체계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통신 장비로 나눠져 있고, 장치정찰은 전자전, 레이더,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눠져 있고, 그 전자전 장비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전자전 장비는 이제 적의 레이더나 미사일을 레이더나 물을 탐지하거나 미사일을 쏘면 그걸 무력화시키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에 전전 장비를 달고 있다면 상대 전투기나 뭐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걸 탐지해서 또 강력한 또 전자파를 이용해서 그 미사일이나 레이더를 결합시키는 그런 것들. 이게는 육해공군 다 함정에도 있고 공군에도 있고 육군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큰 덩치를 하는 걸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하는 사업들인데, 저희들이 여기 들어가는 대부분이 뭐 전자전 장비는 저희들이 체계를 하고 있지만, 또 레이더, 전자망 이런 거는 또 항공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또 저희들 부품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다음에 기동무기체계, 함정무기체계 이렇게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동무기체계는 전차부터 지사무기체계, 그다음에 함정무기체계는 수산함에서 잠수함 무기체계 이렇게 되고, 오늘 제목에서 보셨지만 4차 산업혁명의 결국은 가장 큰 특징이 어떤 정보통신의 융합이고, 그게 방산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요즘은 이제 앞으로 미래 우리가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무인전투 체계를 주장을 하고 있듯이, 이제 이 전쟁 환경은 전투는 무인 차량이나 로봇이 하고, 이제 그거를 통제하는 시스템은 인간이 하는 그런 시대로 막 머지않아 변모가 됐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무인 전투 체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원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무인 그런 한 팀을 이루어서 한다고 했고, 지금 많은 부분이 고전적인 그런 우리 그 전투 방식에서 무인 로봇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공, 그 다음에 화력, 저 빨간색에 있는 것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력 무기체계, 방어체계, 고등학교 무기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이 한 657조 정도 되는데, 국방 예산이 한 60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옆에 보시면 이제 전력 운영비하고 방위력 개선비가 있습니다. 글씨에 적어놨습니다만, 이 국방 예산 60조 중에 이게 잘못됐습니다. 전력 운영비가 42조입니다. 그죠? 좌측 하단을 보시면 되는데, 전력 운영비가 42조고 방위력 개선비가 약 18조 정도 됩니다. 60조 중에 42조는 우리 50만 대군이 먹고 쓰는데 사용하는 인력, 병력 유지, 그다음에 급여, 각종 부대 운영, 기타 등등의 거의 한 70% 가까이를 42조 정도를 우리가 전력 운영비에 쓰고요. 나머지 무기를 개발하거나 사거나 또 해외에서 도입하는 비용은 약 18조 정도 돼요. 방위력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무력 전력 전쟁을 위한 무기체계 및 연구 개발. 그러니까 저 한 18조 정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89개 그런 그 방위사업체, 또 거기에 같이 일하시는 많은 우리 중소전업체들이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저기 17조 8천이 다 우리 거냐?
그건 아닙니다. 17조 8천억 중에서 해외에서 도입하는 또 무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꽤 많았는데 최근에는 한 18조 중에 국내 무기 소유를 한 80%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해외를 하겠다. 국내 무기 구매를 우선을 하겠다. 국내 무기 연구를 우선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게 한 17조 8천억, 18조에 한 80%가 13, 4조 정도가 국내 제품입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에 국내 89개 방위사업체 매출이 한 15조 정도 되었습니다. 그거는 당해년도 방위를 개선이 그 정도 안 됐지만 전년도부터 넘은 거 포함하면 한 4, 5조 정도가 국내에 연구개발이나 또는 생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한 14, 5조에 원래 우리나라 방산 매출이 수출이 한 25조가 목표인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조라고 치면 한 40조, 한 3, 40조 정도가 우리 나라의 무기 시장이다, 방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수출이 많이 최근에 기업적으로 늘어나서 수출 사업 20조 넘지. 어제는 사실 국내 이 시장은 사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10몇 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중에 80억 중에 대기업으로 분류된 방위사업체가 27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LR에서 현대로템, 또 한국우주항공산업 이렇게 또 대우조선해양, 또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하면 그 대기업들이 전체의 한 80, 90% 이상을 매출을 가져오고 나머지 또 그 외 중견업체들이 가져가는 이런 시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내 시장의 파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수출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사우디도 갔다 오시고 물론에 뭐 사우디 무기 수출을 했지만 그것도 아마 성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해외에 많이 수출하지 않으면 결국 국내 시장이 굉장히 작다. 그럼 해외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제 또 퀘스천이 오는 거죠. 그러면 해외 우리가 K강산이 최근에 언론에 보셨지만은 경쟁력이 있는 게 가스물이라고 합니다. 아주 품질 최근에 개발된 무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품질은 아주 높은 편이고 가격은 아주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납기. 보통 해외는 무기를 계약하면 3년, 4년 걸립니다. 우리가 작년 3월에 폴란드하고 K9 자주포하고 K2 자주포를 계약하고 작년 가을에 받아봤어요. 이 정도로 납기가 빨라. 한국도 납품을 받아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많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지금 방산이 발전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비전에 대한 메리트, 또 한국 제가 해외에 저희 생산도 공장도 있고 해서 해외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건면성, 뭐 성취 이런 것도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한다고 하면 딱 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선진업체나 또 큰 국가들은 사실 그들의 어떤 또 문화나 이런 것들이 꼭 우리가 같이 않아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굉장히 한국이 굉장히 대접을 받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방 예산은 거의 매년 4, 5%씩 증가하고요. 이게 작년 잘다 보니까 원래 59년에 61조로 되죠. 여튼 이렇게 방위력 개선과 국방 예산은 계속 증가한다. 이게 이제 방산 수출 현재 규모입니다. 보면 우리가 70억 달러, 작년에 200억 달러, 올해 뭐 250억 달러 가져가고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수출이 8위 정도 됩니다. 8위라고 해봐야 사실 1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여기 미국과 러시아와 프랑스와 중국이 전 세계 무기 수출의 한 4분의 3을 차지한다. 75% 정도. 전 세계 무기 시장이 한 2조 4천억 불 정도 된다고. 2조 4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가져가고
우리나라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면 3%도 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한 20조를 해도 3%도 안 되는 전체 2조 달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대부분 아직도 미국과 러시아와 프랑스, 중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더 상명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방산이 어떻게 무기가 획득 절차를 거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뭐 아시겠지만 방위사업청에서 기준을 해서 방위사업청이 무기의 조달 그리고 획득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조달 본부하고 기타 군에 있던 부문들이 합쳐져서 사업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한 통제 여부는 국회, 또 국방부에 대한 여러 가지 국방 정책, 또 소유 결정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방사청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거나 공개업체 이런 부분이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은 지금 국가의 이 주도로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ADB 국방과학연구소로 1970년에 생겼습니다. 그 68년에 그 김신조 무장공비가 청와대 인사를 넘어오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도 자주적으로 무기를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1970년에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무기 체계는 정부 주도 개발 사업을 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방위사업체가 시제업체로 참여하고 또 양산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이 업체 주관 사업으로 많이 변화가 됐고 저희 회사도 원래 130mm 그 유도 로켓을 저희 주관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수주를 했고 그 외에 몇 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방위 사업, 그러니까 무기 개발이 다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업체는 정부에서 이렇게 요구한 대로 만들어주고 양산하는 거였다면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방산에 있어서 비밀 사업, 그러니까 일부의 보안 사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이 이제는 이제 업체로 이관이 되어서 업체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방위주기 선사분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보는 거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모든 게 국가 재민들 보시면 세금으로입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 그러십니다. 야, 우리가 개발한 이런 무선 통신 이 기기는 비화 기능도 있고 통달별도 그렇고 통신 대역도 깨끗한 왜 안 쓰냐? 이분에 있어서 참 좋겠다. 아직까지도 그게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사는 주문자 방식, 즉 소유권이 필요로 해야 이 부분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게 최근까지 지나오다가 몇 년 사이에 뒤에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신속 시공 획득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분해 접목시킬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되었고 일부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방산에 그대로 가져다 쓰기에는 여러 가지 협격 절차, 검증 시험 평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장 어떤 부분은 이 민간이 개발한 어떤 제품은 방산 제품보다 훨씬 더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 군의 여러 가지 절차상, 시험 평가, 전력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진입 못하기 굉장히 높게 느껴지고 실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주위에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통상적인 오기를 쳤습니다. 통상적인 방위력 개선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건축이 획득 형태에 따라서 두 개가 있죠. 이거를 국내에서 살 수도 있고 해외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할 것이냐는 게 결정이 되면 구매를 한다면 국내냐, 국외냐, 원전 국내 또 판단이 있고 또 국외 국내 같으면 G2B를 할 거냐, G2G를 할 거냐 이런 또 대학 당사자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대체적인
무기 체계 개발이나 획득 결정 밑에 있는 이 노란색 그 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 체계하고 기술 개발할 때 여기에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무기 체계가 개발되어서 양산이 되어서 운영 도태될 때까지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되게 힘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국내 연구 개발을 하고 지금까지는 정부 투자 연구 개발, 국가의 주가 연구 개발 제일 위에 단계가 지금까지의 방산의 대부분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개발한다면 정부 투자 개발 이 대부분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하나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통신 장비부터 또 어떤 전차나 또 미사일 체계까지 적게는 몇십 년, 많게는 개발력이 몇백 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1년이 아니고 수년간에 몇백 명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 민간 업체로서 그만큼의 개발 인력과 또 비용을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 환경이 있어 지금까지는 대부분 우리 국가가 연구소 주도로 개발을 다 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투자 개발이 국가연구가 연구 개발이는 제일 위에 있는 이런 꼭지를 가다가 지금 노랗게 이런 업체 주관 연구 개발로 많은 부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도 그렇고 제 여러 중에서도 그렇고 업체 주관 연구 개발 사업을 지금은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체계 개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유분, 합청, 방사청, 방사청, 소유분 이렇게 소유분에서 소유제비에서 제일 밑에 군에 다시 운동하기까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서 개발에 필요한 단계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 연구개발의 핵심 연구개발, 기술 연구개발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완료된 시점이 시험 평가를 지나서 교육 과목까지 되는 시점입니다. 저 교육과 목표가 되는 시점까지가 적게는 5년에서 7, 8년, 10년씩 소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요. 그래서 더불어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이제 최근에 생긴 제도고 저는 전략과 평가를 해서 이제 분에 이쪽에 사실 이 밑에 지금 안 보시지만 이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저 전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할 때 한 30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뒤에 나오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상태개발 여기에 어디가 들어가야 이 무기체계 개발에 같이 들어와서 개발도 하고 양산까지 가는데 사실 많은 중소 기업들이 저 단계에 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무기체계 업체에서는 그런 다양한 저희들은 이제 전체 체계관 대처를 하고 나머지 거기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들은 다 중소기업에서 전문화된 업체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가치는 하고 좀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가지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뒤에 최근에 생긴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을 보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나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잘 몰라서 그렇고 어떤 부분은 또 해도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걸 계기로 오늘 여기 방송에서 글 써보신 분 계신 거예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도 보는 관점에서는 그 어느 하나의 제도에 들어가 보면 그 부분을 따라가면 이 방사 시장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몇 가지 말씀드리고